네, 오늘 저희는 SK테러닉스의 2025년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SK D&D에서 이제 인적 분할로 딱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인데요. 이 상세한 보고서 안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 또 그 의미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SK이토닉스가 보면 2024년 3월 4일에 설립됐고 같은 달 29일에 상장했으니까요. 정말 이제 막 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뭐랄까 신예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그래서 이번 반기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이 회사의 현재 사업 상황이나 재무 건전성, 또 미래 그림 같은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공식 성적표, 뭐 그런 셈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와 계획 뒤에 숨어 있는 전략적인 의미를 좀 찾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SK이토닉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는지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우선 SK이토닉스가 정확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부터 좀 명확히 하죠. 2024년 3월 SK D&D에서 분할됐고 핵심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랑 ESS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업 영역을 크게 보면 두 축인데요. 초짜는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는 이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소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까지 다 하는 소위 EPC 사업도 있고요.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업권을 개발해서 매각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 EPC부터 운영까지 다 하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축이 바로 ESS 사업인데요. ESS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이걸로 전력 비용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죠. 더 나아가서는 뭐 전력 중개나 판매 사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에너지 분야에 상당히 넓은 가치 사슬을 다 가져가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요. 보유 운영 모델, 이걸 통해서 1기가와트 규모 자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은 개발해서 그냥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겠다. 이건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냥 안정적인 수익,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딱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발 이익만 얻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민간 기업 간의 전력 직접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PPA. 네, PPA. 이 PPA 시장이 활성화될 때 대규모 발전 자산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시장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서도 규모의 경제로 업계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죠. 아하. 이런 보유 운영 전략은 사실 풍력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 말고도 신규 프로젝트들 통해서 국내 최대 민간 사업자, 규모 총 한 257메가와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 역시 약 1.3기가와트 이상,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개발 중입니다. 이야, 규모가 정말 크네요. 연료전지 쪽도 그냥 넘어갈 순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블룸에너지의 고효율 연료전지, 이거 국내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도심 분산형 전원으로는 상당히 유망하다고 평가받아요. 이미 운영 중인 설비가 89MW나 되고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곧 200MW 넘어가게 됩니다. 와, 200mW? 네. 그리고 최근에 수소발전 입찰 시장에서도 28MW를 따냈으니까 수소경제 시대를 대비한 포석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ESS는 뭐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그러니까 날씨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단점을 보완해주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하죠.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이랑 시너지를 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보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심찬 전략들, 이게 실제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2025년 상반기 실적, 이걸 좀 들여다보죠. 네,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약 913억 원, 영업이익은 약 1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뭐 예상대로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매출의 대부분 한 762억 원 정도를 차지하면서 실적을 이끌었고요. 영업이익 기여도도 약 162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신재생 쪽이 확실히 크네요.
네, ESS 부문 매출은 약 151억 원, 영업이익은 한 18억 원 정도였고요. 다만 이 두 사업 부문 외에 내부 조정 같은 걸 거치면서 최종 연결 영업이익은 107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인 면에서는 그 기업들이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는 움직임 있잖아요. 아리백. 네네. 여기에 발맞춰서 PPA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게 왜 지금 SK이토닉스한테 중요한 전략일까요? 에이백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가 됐죠. 국내 대기업들도 계속 참여 선언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SK이터닉스가 이렇게 대규모 발전 자산을 확보하고 이 기업들하고 장기 PPA 계약을 맺으면 변동성 큰 전력 시장 가격이랑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딱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아리백 이행 기업들한테는 또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거고요. 윈윈이네요. 네. 이런 전략을 또 뒷받침하려고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5월에 스마트 그리드랩이라는 연구 조직을 만들어서 ESS나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당장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투자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야심찬 성장 전략을 실행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 영향이 딱 보이더라고요. 특히 부채 비율. 이게 2024년 말에는 202% 수준이었는데 2025년 6월 말에는 381% 가까이 확 치솟았어요. 이 부분은 청취자께서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건 분명히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니까요. 보고서의 차입금 내역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부채 증가는 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아, PF. 네, 그리고 해외에서 빌려온 외화 차입금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PF라는 게 특정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인데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흔히 쓰이지만 그만큼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위험 부담도 따르죠. 하나은행 같은 곳에서 받은 PF 대출 잔액이 늘었고 또 우리은행 등에서 빌린 외화 차입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온 특수관계자인 SK가스 인터내셔널 PTE 리미테드로부터 빌린 외화 차입금 한 434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부채 비율 380%면 거의 자기 자본의 4배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건데 요즘처럼 금리도 높고 환율 변동성도 큰 시기에 이렇게 PF나 외화 차입 비중이 높은 게 장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회사도 이런 위험을 알고 있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금리가 1%포인트 오르거나 내리면 연간 약 3억 9천만 원 정도 세전 이익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차입금 규모를 바탕으로 계산한 거겠죠. 네. 환율 위험에 대해서는 외화 차입금의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들하고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화 수합이 네, 서로 다른 통화의 자금이랑 이자 지급을 교환하는 계약인데요. 이걸 하면 환율 변동 위험을 딱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이 수합 계약들의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약 50억 원 규모의 손실, 그러니까 파생상품 부채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아, 손실이 발생했군요. 네,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평가 손익이 계속 변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추구와 재무 안정성 관리 사이에서 약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앞으로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말고도 사업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책임 문제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보고서에 우발부채 및 역정사항 부분을 보니까 내용이 꽤 많던데 어떤 잠재적 위험들이 숨어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입니다. DIG 에어가스주라는 회사랑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3심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2심에서 일부 이겨서 배상금 일부를 돌려받긴 했는데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 소송 리스크가 있군요. 네.
둘째는 프로젝트 관련 약정들입니다. 여러 연료전지나 풍력 프로젝트에서 자금 보충 약정하고 책임 준공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SK 이터닉스가 돈을 더 넣어야 하고 자금 보충,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공사를 끝내야 하는 책임 준공 의무죠. 아,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부담이 크겠네요. 그렇죠.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풋옵션 관련 내용도 있던데요. 그건 어떤 위험인가요? 맞습니다. 특정 조건이 되면 상대방이 가진 자산을 SK 이터닉스가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줘야 하는 의무, 즉 풋옵션 계약도 여러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ESSC라는 회사랑 맺은 ESS 공동약정에서는 그 회사가 원하면 최대 350억 원 규모의 ESS 설비를 SK 이터닉스가 사줘야 해요. 350억이요? 꽤 크네요. 네. 또 의성화 확산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재무 투자자들도 자기들이 가진 주식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SK 이터닉스에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풋옵션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현금 유출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부담 요인입니다. SK 계열사다 보니까 그룹 내 관계사들하고 거래도 많겠네요. 네, 최대 주주인 SK 디스커버리, 지분율 약 31%를 비롯해서 SK 가스, SK 에코플랜트 등 여러 계열사들하고 매출, 매입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 대여나 차입 거래도 활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SKGAS 인터내셔널로부터의 외화 차입금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차입금들을 위해서 회사가 가진 발전소 설비, 유형자산, 사업권, 무형자산, 심지어는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자회사나 관계회사들 주식까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좀 유념해야 합니다. 담보로요? 네, 담보로 잡힌 자산 규모가 상당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핵심 자산에 대한 통제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다양한 계약상 책임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SK 이터닉스의 2025년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사업 현황, 성장 전략, 그리고 재무적인 기회와 과제까지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네요. 요약하자면 신재생에너지와 ESS라는 유망한 분야에서 보유 운영 모델과 PPA 확대를 무기로 공격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여러 금융약정이라는 만만치 않은 숙제도 함께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는 태양광 1기가와트 확보, 국내 최대 민간 육상풍력 사업자 도약, 해상풍력 및 연료전지, ESS 사업 강화 등등 굉장히 명확하고 야심찬 성장 로드맵을 가지고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380%를 넘어선 부채 비율이라는 높은 재무 레버리지와 또 방금 살펴본 다양한 프로젝트 관련 약정, 소송, 풋옵션 같은 우발 부채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향후 SK이토닉스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평가하실 때는 이러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상체자 여러분께서 SK 이토닉스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바로 이 모든 야심찬 계획들, 그러니까 SK 이토닉스가 추진하는 수많은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들의 실행 리스크, 엑스큐션 리스크입니다. 보고서에 담긴 수많은 개발 계획과 MW 단위의 목표들이 과연 그냥 서류상의 청사진을 넘어서 현실에서 계획대로 또 예산대로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기술적 난관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정책 분야나 주민 수용성 문제 같은 변수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결국 SK 이토닉스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SK 이토닉스의 행보를 지켜보실 때 단순히 발표되는 계획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력과 위기관리 능력에 주목하시면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